네, 흥미로운 대선 삼국지도 받고 오전 상황, 이 투표소 상황도 짚어봤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전문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스특급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아들 꿈을 샀다. 그리고 나팔꽃에 좋은 소식이 있다. 오늘 오전 8시를 전후로 해서 말이죠. 각 후보들은 모두 투표를 마쳤습니다. 유세장이 아닌 투표소에서 만난 후보들은 도대체 어떤 말을 했을지 오전 상황 모아볼 텐데 먼저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일단 들어보시죠. 예, 이번 선거는 우리 1,700만 촛불이 만들어낸 촛불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많은 국민들께서 투표에 참여하셔서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촛불 대선입니다. 대한민국 60년을 바꾸는 대선입니다. 이미 정권 교체는 확고해졌습니다. 오늘은 더 강한 개혁, 더 큰 변화를 위해서 심상정에게 투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일단 5명의 후보 가운데 문재인, 심상정 두 후보는 촛불 대선을 강조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이제 처음으로 이루어진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루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그 탄핵의 촉발점이 된 이제 촛불 민심. 이거 자체를 이제 본인들이 이제 대변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연인은 뭐 수천만 명이 이를 정도로 이 광장을 메웠던 이 촛불 그 민심들이 결국 이번 선거를 있게 했고 그 선거의 의미는 결국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것들이 민심으로 이제 하나로 모아졌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본인들이 이 촛불 민심과 가장 근접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촛불 민심을 받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박성원 국장. 결국은 저 두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상기시키겠다라는 보관이 철저하게 깔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요? 그렇습니다. 이 조기 대선의 실시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비롯된 만큼 정권 교체라는 의미를 분명히 살리기 위해서는 바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제1야당의 후보로서 그 부분을 온전하게 가장 높은 지지를 갖고 압도적으로 당선돼야 어떤 그 촛불 민심에 이걸 살리는 새로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심상정 후보는 더 강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에서 야로 정권이 바뀌는 이상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나갈 진보의 방향으로 더 강한 개혁을 추동하고 또 문재인 후보로 상징되는 제1야당을 더 견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종호 실장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국 투표율이 55%를 넘기고 있는데 후보들도 현재 투표 동료의 열을 올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제 기억으로는 그 선거일 당일날 오전에 투표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투표 결과를 지켜보는 모습을 언제나 대선 후보들이 했어요. 22일 동안의 선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결과를 이제 조용히 집에서 이제 쉬면서 지켜봤는데 오늘은 또 일부 후보들이 직접 또 인터넷으로 이번에 계속 홍보하는 거는 괜찮거든요. 이번에 허가가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독려를 한다든가 또 지금 아까 이 투표하는 현장에서도 독려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알리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그만큼 높은 것에 대해서 5 후보 전부 다 자신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55%가 넘는 이 투표율은 갑자기 이제 껑충 뛰어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인데 저게 사전 투표를 이제부터 반영한 거기 때문에 이현정 의원님. 네. 어쨌든 심상정, 문재인 두 후보는 이제 투표율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이 투표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들, 진보층한테 유리하다. 그다음에 보수층한테 불리하다. 이런 이제 공식들이 그동안 지배해 왔었는데 이게 지난 대선 때부터 상당히 좀 깨졌습니다. 지난 대선 때 투표율이 높으면서 다들 이제 진보 쪽에서는 우리가 당선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결과를 까놓고 보니까 결국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승리로 돌아갔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이제 후보 선거 막판에 주로 이제 50대 이상 연령층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투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층들이 보면 올해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SNS를 이제는 젊은 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그 연령층이 높은 분들도 사실은 SNS를 다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일방적으로 SNS에 익숙한 어떤 젊은 층만 투표를 많이 할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은 아마 이번 선거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진보에게 높고 또 낮기 때문에 어떤 뭐 불리하다 이런 것 차원을 넘어서 제가 볼 때는 세대별 투표가 누가 높으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이제 선관위에서 발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사전 투표 때도 보면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뭐 20대, 30대가 좀 많은 것 같이 보였지만 예. 실제로 이제 그 선관위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고 낮고 떠나서 일단 각 세대별로 어느 세대가 투표를 많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미세한 어떤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심상정 이 두 후보는 투표 직후에 촛불 대선을 강조했다면 이 두 사람은 꿈과 행운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 신혼여행 간 아들이 화상전화가 와서 뭐 카톡으로 하면 그 공짜잖아요. 그 화상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좋은 꿈 꿨다. 그러길래 내가 $100에 샀습니다. 좋은 꿈 꾸셨습니까? 예, 꿈 못 꾸고 잤습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 댁에 매일 굉장히 많은 나팔꽃이 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팔꽃은 좋은 소식이라는 꽃말입니다. 네, 홍준표 후보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네. 아들이 꾼 꿈을 $100를 주고 샀다고 하는데 네. 모습은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말 속엔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일단 가족 얘기를 하면서 꿈 얘기를 하는데 꿈 얘기 듣자마자 저는 갑자기 김유신과 그 김춘추, 김유신의 여동생이 뭐 이렇게 그 경주를 다 그 함몰시키는 그 둥둥 뜨게 만드는 그 방뇨하는 꿈을 꿔서 그거를 언니가 이제 동생한테 그렇게 동생한테 팔아서 나중에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꿈을 샀다. 뭐 명주 비단 몇 길에 샀다. 뭐 이런 어떤 설화가 있는데 삼국사에 나오는 실제로 뭐 홍준표 후보가 $100에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홍준표 후보가 꿈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꾸고 있다라고 지금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에게 뭐랄까요 호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박성훈 국장, 뭐 저희는 뭐 우스갯소리로 합니다만 저 둘 중에 하나는 길몽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꿈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안철수의 후보의 경우는 예. 보면은 그 부모님 댁에 요새 나팔꽃이 많이 피고 있다. 이런 그 사실 꿈은 없지만 나팔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좋은 소식을 상징한다라는 꽃말이 그렇다면서요. 꽃말을 들었는데 무엇이라도 본인에게 지금 길조가 모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함으로써 지지자들로 하여금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후보들의 그 바람인 것 같습니다. 예, 바람 그리고 뭐 촛불 민심 뭐 각각 두 후보씩 들어봤는데 나머지 한 분 남았습니다. 오늘 글쎄요 유독 오늘까지 달려오는데 가장 힘들지 않았나 하는 이 인물 오늘 오전 투표 후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굉장히 어렵고 외로울 때 많이 지켜주셨고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신 덕분에 제가 끝까지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선택만 남아있으니까 담담하게 기다리겠습니다. 네, 제가 유 후보의 인터뷰 전문을 차근차근 읽어봤는데 끝까지라는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 참 이번 선거 처음부터 유승민 후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종속 변수처럼 취급을 당했어요. 결국 나중에 가서는 뭐 후보 단일화 할 것이다. 결국 이제 포기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았고 실제로 이제 지지율도 그렇게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결국 이제 참 전화위복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바른정당 의원들 12명이 탈당한 사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좀 힘들고 정말 외로운 그런 문제였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더 이제 유승민 후보를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특히 이제 그 탈당한 12명의 의원들한테는 오히려 더 비난을 했고 그러면서 본다면 참 이 정치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예술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 누구한테 정말 불량은 없다. 저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나간다라면 언젠가는 또 유리한 국면이 형성된다라는 게 이제 이번에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더 씌워졌던 이런 배신의 정치라는 아이콘들을 이번에 아마 덮개를 이제 덮어 씌우면서 결국 이제는 좀 더 유승민이라는 그 이름 세자 자체를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각인시켰던 그런 대선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 6시간 정도 더 투표가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이제 그렇죠.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 어쨌든 이 박성환 국장 이게 유승민 후보로서는 이 투표 어떤 뭐 당락 여부를 떠나서 큰 자산 완주는 큰 자산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 변곡점이 된 것이 그 마지막 6번째 TV 토론 때 마지막 2분을 할애해서 본인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소신에게는 라는 이순신 장군의 그 과거의 그 발언을 인용해가면서 본인이 개혁적 보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달라라고 하는 어떤 소신,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확고한 의지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이념 입장을 떠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했고 이 부분들이 향후 어떤 비록 소수지만은 앞으로 저런 사람들이 어떤 우리 정치에 필요하다 이런 존재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고 그것이 실제 물론 투표로 얼마나 연결될 것인가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일단은 많은 지지율의 상승을 우리가 그 최종적으로 공표 가능한 시점에서 확인했던 그런 것들로 비춰볼 때 유 후보는 의미 있는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종근 실장님 또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역대 대통령들도 투표에 참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나 그 선거일 당일날은 역대 대통령이 투표하는 모습, 또 사진도 찍고 또 멘트도 달고 해서 근황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유난히 또 전두환 대통령 오늘 이 기자들을 만나서 한 말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덕담인 듯 뭐 그 평범한 말인 듯 싶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가 최근에 자서전을 뭐 또 발간을 하고 그 자서전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를 좀 언급을 했어요. 그 내용이 약간 뭐 보면 그 역대 대통령이 사실 뭐 물론 뭐 재판도 하고 어떤 뭐 그 이 형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형을 아까 이 추징금을 징수한 대통령 박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실제로 몰수하는데 그 결정을 내린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보복을 당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혹시나 오늘 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곧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냐 그런 어떤 뉘앙스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종근 실장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오늘 지금 방금 오전에 투표를 마쳤던 모습도 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연희동 자택부근에서 무려 10분이나 기다린 다음에 6시 이른 아침에 투표를 했다는 얘기도 들려왔어요. 근데 이 모든 투표에 지금 총괄하는 게 바로 그 박성환 국장 황교안 권한대행인데 이 정도면은 합격점을 줄 만한 선거 관리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 황교안 권한대행은 선거 관리뿐만 아니라 어떤 이 과도기적인 전국의 관리에서 사실은 큰 대과 없이 무난하게 이러한 그 처음으로 우리가 헌정사상 맞는 이런 대통령 탄핵 시의 선거를 관리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통으로 따지더라도 현재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던 입장에서 바로 이제 당선자가 확정되는 내일 아침에는 바로 새로운 대통령에게 어떤 이러한 그 군통수권과 모든 것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을 상징하는 이런 분으로서 오늘 세종시에서의 투표. 사실 저것은 본래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이 되게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 그런 것을 오늘 투표를 하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뭐 김기춘 전 실장이나 최순실 씨도 구치소에서 이제 거소 투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마음으로 투표에 임하게 될까요? 글쎄 이제 본인들은 지금 이제 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본인들이 아마 앞으로의 거취 문제가 가장 큰 관심일 겁니다. 즉 뭐냐면 누가 사면을 해줄까? 어차피 지금 이제 그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뭐 그런 것들을 유리하게 해줄 거라는 것이 있고 또 아마 이제 참 그 상당히 그 감회가 새로웠을 거예요. 이번 선거가 특히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권 창출에 아주 1등 공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의 지금 박 전 대통령 구속돼 있고 본인도 지금 구속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난 4년에 대한 상당히 회한들이 좀 많았을 것 같고 이 최순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한번 이번 재판에서 여러 차례 이제
등장을 했지만 본인 때문에 사실 이 사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찍을지 이것 자체도 참 관심입니다. 오늘 오전에 각 후보들의 말을 짚어봤다면 이제 후보들의 자녀들 얘기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유세까지 가족들은 후보들과 함께 했는데 먼저 문재인 후보의 딸부터 한번 만나보실까요? 문재인을 단지 내 아버지로서만 생각한 제 모습이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그리고 아빠 지금은 오히려 아버지께서 대통령 후보가 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말씀처럼 뚜벅뚜벅 걸어오신 가장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재인 후보의 딸 문달 씨가 어제 광화문 마지막 유세 때 영상 편지를 하고 또 아빠 앞에서 깜짝 또 등장했는데 이종우 실장. 네네. 저것도 전략인지 아니면 그동안 조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글쎄요, 일단은 갑작스럽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문재인 캠프 측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문다희 씨가 등장을 했을까라는 단초는 5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5년 전에 문다희 씨, 그러니까 그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경쟁을 할 때, 대선 경쟁을 할 때, 문다희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자신은 사실 아버지 문재인 후보가 정치인, 특히나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대했다라면서 자신은 뭐 나서지 않겠다. 이런 하나의 이유를 댔고 그때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또 눈길을 끄는 게 자, 내가 나가게 된다면 그건 불공정하다. 왜? 박근혜 후보는 홀몸 아니냐.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내가 문재인 후보의 딸로서 나가면 그것은 불공정하다. 이런 어떤 뭐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5년 전에도 안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다면 또 이제 이번에는 또 왜 나왔을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문준용 씨에 대한 또 많은 어떤 비판도 좀 있었고 왜 그 문재인 후보만 자식들이 안 나오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그 문다혜 씨가 자신의 아이를 함께 나와서 그런 모든 의혹을 자신이 받겠다, 자신이 한 번에 씻겠다라는 또 생각을 스스로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문다혜 씨 어제 등장이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의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녀들의 활약은 사실 이번 대선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각 후보들의 자녀들 만나보실까요? 제가 아는 저희 아버지는 매우 정의롭고 정직하고 또 현 시대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아버지 꼭 믿어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랑 25년간 함께 살아보니까 누구보다 믿을 만한 분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변화 또 과감한 개혁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뭐 국민 장인, 국민 장모라는 신조어까지 나타나게 됐는데 저 두 후보는 유독 자식들의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이번 선거에서 이제 그 자식 덕들 다들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우리 선거 풍토도 이제 좀 미국식으로 많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케네디 가문, 뭐 그다음에 클린턴 가문, 부시 가문 이래서 정치 가문들이 있고 이 그 부시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 자기가 정치를 하게 된 이유가 보면 아버지 선거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자기도 정치에 대한 꿈을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가 가족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보면 좀 더 이제 투명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예전만 하더라도 가족들이라는 게 계속 친인척 비리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좋지 않은 시선으로 많이 받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그 예전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아들들 같은 경우는 뭐 구속되기도 했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가족들이 저렇게 전면에 나서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 가족의 어떤 이름으로 국민들 앞에 이제 약속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서 읽힐 수 있는 것이고 아마 이제 앞으로 저런 현상은 이제 총선, 대선 뭐 계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확대될 것 같아요. 그만큼 후보 스스로가 모든 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상당히 그래도 좀 믿음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지금 자녀들이 유세에서 돕는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평소 어떤 성격과 굉장히 유사하다, 닮았다 이렇게 지금 또 분석이 가능해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들이잖아요. 부모들과 예를 들어서 지금 안설희 씨라든지 또는 문다희 씨 마지막에 나타났지만 자신이 직접 안 하고 또 동영상을 통해서 하잖아요. 예. 그런 또 안설희 씨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뭐 나서지 않고 나중에 동영상 하나를 이제 아버지한테 보내는 편지 이런 형식으로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뭐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적극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보이진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사실 정치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스킨십이 좀 부족하다, 좀 샤이한 게 아니야,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자, 근데 반면에 유담 씨, 지난번에 피해자, 그러니까 성추행의 피해자였는데, 다시, 그러니까 그날 이제 유승민 후보가 나오지 마라, 오늘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후에 다시 나오면서 마이크를 잡고 하는 말이 피해자가 숨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강단 있게 또 말을 합니다.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또 강단 있는 모습이었고,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 한 말씀만 드리면 굉장히 친화력이 좋고 또 대중연설이 능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본 이 심상정 후보의 아들이 사실은 정말로 연설도 잘하고 마이크만 잡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 환호성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신의 어떤 아버지 어머니와 성격이 닮은 그런 스타일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두 후보의 자제들도 안 보면 섭섭하겠죠.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의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 뒷모습까지도 아름다운 지도자, 공정한 세상을 만들 지도자이고, 안설이의 아버지 안철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이렇게 큰 일을 치르실 때마다 온 가족이 나가서 이렇게 합심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봤을 때 정말 만점입니다. 부모들 칭찬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대목을 갖고 이제 부모들이겠으니까, 박성훈 국장. 근데 이게 이 세들이 갑자기 전면에 등장한 건 아무래도 좀 그 후보들의 연령대가 조금 낮아지면서 이제 이 세들이 좀 젊은 SNS 소통, 이 분야가 좀 돋보여서 이렇게 이번 대선의 트렌드가 된 겁니다.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 후보들이 자녀들 세대가 딱 젊은 층과 소통할 수 있는 같은 동년배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굉장히 단기 대선, 초단기로 이루어진 탄핵으로 이루어진 대선에서 후보들이 어떤 정책 경쟁 또 어떤 그 이념적 차이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어떤 가족의 가치 그리고 어떤 신뢰할 만한 사람 이런 것 부분들을 가장 보증 수표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오랜 세월을 지켜본 가족이 구체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 줄 때 그 부분이 본인의 이미지를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단기적인 선거전에서의 효과 이런 부분들을 특히 마지막 선거전에서 어떤 도장을 찍는 이런 효과로 활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각 후보들의 오늘 투표날 말말말과 가족들을 짚어봤는데 사실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곳 광화문, 서울에는 약간의 비가 조금 내렸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이 비 얘기를 꺼내냐면 이현정 의원님, 이게 비가 오면 보수 후보에게 유리하고 흐리면 보수 후보에게 불리하고 날씨가 맑으면 진보 후보에게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저렇게 한번 그래프도 짚어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날씨와 어떤 선거와의 연관성 이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흐리면 투표율이 좀 낮아질 것이고 맑으면 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맑으면 이제 그 젊은층들이 많이 놀러 가서 투표를 안 한다. 그런 이런 이제 속설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요. 이제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좀 맑은 날씨였습니다. 근데 이제 총선 같은 경우는 18대 20대 총선이 좀 이게 비가 내렸던 때거든요. 이때는 이제 투표율이 한 52.8%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맑았던 때 15대에서 17대 같은 경우는 60.6%. 그러니까 맑으면 그래도 조금 투표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그러니까 날씨와 투표 상황에는 조금의 어떤 그 상황에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율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실제로 사전 투표 기간에 투표를 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씨가 어떤 전체 투표율에는 크게 어떤 좌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그 젊은 층이나 또 일이 바쁜 분들은 사전 투표로 투표를 다 하신 그러니까 오늘처럼 비가 오는 게 진보 보수 이렇게 잘 갈리진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또 연휴가 많았고 또 이 정도 비 같은 경우는 지금 비가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내리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큰 영향이 있겠나 싶습니다. 예, 이종호 시장님 날씨가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투표를 8시까지 할 수 있게 됐잖아요. 2시간 정도 이제 시간이 늘어난 건데 이 부분도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6시까지로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5년 전에도 그랬고 보통 대선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8시까지로 늘린 건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2시간은
시간은 사실상 엄청난 시간이죠. 나중에 물론 이게 오늘 공휴일이 국가적인 어떤 공휴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어떤 뭐 출근을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출근해야 하는 사람이나 자영업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일을 다 마치고 8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혹자는 뭐 일각에서는 90%까지 가지 않느냐 했는데 90%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선관위에서 언제나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보다 5%에서 10% 저 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가 투표를 꼭 하겠다고 한다면 약 한 75%에서 70%가 실제로 투표를 하거든요. 밑으로 내려가지 그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위로 투표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86%인가로 돼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90%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상으로 얘기하면 80%가 약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80%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저희가 한번 지금 전국 투표율 57.5%인데 저거 말고 추이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시각이 지금 2시가 안 됐으니까 13시까지 기준입니다. 자, 아까도 지금 뉴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2시에서 이제 1시로 넘어갈 때 24.5%에서 55%로 껑충 뛴 건 이제 사전 투표율 26%가 이제 반영이 된 수치라서 그렇고요. 그렇죠.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글쎄, 저 추이라면 일단은 그 18대보다는 조금 높을 거라는 예상도 있는데, 박상환 국장. 네. 오전에는 조금 주춤했단 말이에요. 저거를 좀 어떻게 앞으로 투표율 80% 여부를 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단순 합산이지만 사전 투표를 합쳤을 때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10.1%포인트가 지난 4년 전의 대선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저런 추세가, 일단 사전 투표를 본 투표로 생각하고 나왔던 분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합산할 경우에 지난번 4년 전에 75.8%보다는 높아져서 80%에 육박하리라는 관측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가 육박할 수도 있다. 네. 예, 이현정 의원님 뿐만 네. 아니라 지금 전국 투표율뿐만 아니라 지역별 투표율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오전만 해도 강원 지역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전 투표율이 좀 낮은 지역이 아무래도 조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영남권 같은 경우도 이제 전국 투표율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제 투표를 보면 전국적으로 좀 고른 투표율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어느 면에서 조금 이제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상황 같고 아무래도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워낙 사전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지지율 투표율 자체가 높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아무래도 오후쯤 봐야겠죠. 이제 지난 선거 때도 보면 오후 한 4시, 5시 이때 이제 상당히 그때 많이 몰렸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그때는 특히 이제 50대 이상 층에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좀 불리하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이 퍼지니까 아주 집중 투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이제 쏠리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오늘 또 이제 SNS 투표가 또 투표 동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이제 저런 투표를 추이를 보고 어떤 당에서 야 우리 불리하다 빨리 투표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충돌한다라면 또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계층에서 상당히 많은 투표율을 높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조금씩 그런 투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전국 투표율이 방금 전에 58.2%가 됐는데 아까 저희가 봤던 그래프로 봤듯이 18대 대선의 75%는 좀 넘지 않겠냐라는 일단 추이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 매시간 투표율, 이 당락에 또 큰 영향을 미칠 투표율도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을 가족들 얘기를 짚어봤다면 두 번째 주제는 시계를 좀 돌려보겠습니다.